AI 정말 무섭게 발전하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정도예요. 특히 챗 GPT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우리 생활 진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걸 만들고 또 똑똑하게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아주 뜨거운 감자죠. 네,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그 거대 AI 기업들 있잖아요. 메타나 엔트로픽 같은 곳들. 아, 네네. 이 기업들이랑 작가들 사이에 벌어진 소송 결과들이 막 나오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AI 학습시키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바로 그 저작권에 저작권이 있는 책이나 글 같은 게 막 포함되면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허락도 없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점, AI 학습 데이터로 쓰인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 미국 법원 판결 내용부터 시작해서 오픈 AI 같은 기업들은 어떤 입장인지, 또 프랑스나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작가협회, Authors Guild라고 하죠. 거기 분석 자료부터 국내외 언론 보도들, 어니투데이, IT조선, 한경, 또 로펌 보고서, 심지어 온라인 토론 내용까지 꽤 다양하게 찾아봤습니다. 네, 정말 자료가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논쟁의 핵심 주장이 뭔지, 최근 법적 판단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창작자나 AI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명확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갈등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핵심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AI 모델,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메타의 라마 같은 거요. 그렇죠. 이런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읽고 학습해야 똑똑해지거든요. 근데 그 읽는 데이터 안에 저작권이 있는 책이나 기사 같은 게 무단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메타 같은 경우는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요. 그 라이브러리 제네시스나 제트 라이브러리 같은 곳들, 사실상 불법 복제물 공유 사이트거든요. 아, 그런 데서 데이터를 가져왔군요. 네, 거기서 수백만 권에 달하는 책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라마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는 정황이 나온 거죠. 와, 수백만 권이요? 심지어 토렌트를 통해서 다운로드하면서 다른 사용자들한테 그걸 또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그 시딩이라는 것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메타 내부적으로도 모델 성능 높이려면 가장 좋은 자료는 역시 책이다. 이런 식으로 책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자기들도 중요성을 아는데 그걸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경로로 확보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 작가나 출판사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신들의 저작물이 허락도 없이 AI 학습에 쓰여서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당했고, 네. 게다가 그렇게 학습한 AI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만든 컨텐츠랑 비슷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결국 자신들의 시장 가치까지 훼손시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게 된 거고요. 아, 그 논리가 이해가 되네요. 내 창작물에 허락 없이 쓰인 것도 문제지만 그걸로 학습한 AI 때문에 내 밥그릇까지 위험해진다. 이런 위기감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최근 미국 법원에 아주 중요한 판결들이 나온 거예요. 네, 먼저 6월 25일에 나온 카드리 대 메타 판결부터 좀 볼까요? 이게 결과만 놓고 보면 메타가 이겼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메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법원이 메타의 AI 학습 방식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페어 유즈에 해당해서 괜찮다라고 판단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군요. 그럼 왜 메타가 이긴 거죠? 법원은 아주 기술적인 이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작가들이 AI 때문에 우리 저작물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증거 부족. 공정이용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도 전에 일단 피해 사실 입증부터 제대로 안 됐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일종의 절차적인 기각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을 두고 메타가 면죄부를 받았다거나 AI 학습은 공정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잘못 짚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판사가 판결문에 좀 의미심장한 언급을 남겼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저작권 침해 판결이 AI 기술 발전을 멈추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absurd고 딱 잘라 말했어요. 오,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했네요. 네, 그러면서 만약 AI 기업들이 저작권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저작권자에게 보상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건 AI 기업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성형 AI가 기존 저작물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 이걸 시장 희석 효과라고 표현했던데 그것도 인정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원고의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지만 AI가 창작자의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는 법원도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결국 이번 판결로 메타는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라는 그 본질적인 논란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게 이 판결 나오기 불과 이틀 전 6월 23일에는 엔트로픽이라는 또 다른 AI 기업 관련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요? 네, 맞아요. 엔트로픽 사건을 맡은 다른 판사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줬어요. AI 학습을 위해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원본을 그냥 복제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추출하고 패턴을 학습해서 완전히 새로운 AI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이걸 두고 변형적 사용, transformative use라고 하는데 이런 변형적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원고를 한 거예요. 그럼 엔트로픽은 공정이용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건가요? 메타랑은 완전 다른 결과인데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판사가 변형적 사용의 가능성을 언급한 건 맞지만 동시에 엔트로픽 역시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된 자료를 학습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했거든요. 아, 거기도 불법 데이터 문제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 판결 역시 엔트로픽의 학습 방식은 공정 이용이다라고 확정적으로 결론 내린 건 아니에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죠. 그럼 이 두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메타는 증거 부족, 엔트로픽은 변용적 사용 가능성 언급.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메타 사건은 피해 증거 부족이라는 절차적인 문턱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거고 엔트로픽 사건은 판사가 변형적 사용이라는 공정이용의 한 요소를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불법 데이터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핵심적인 공정이용 기준 자체는 아직 어느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하는군요. 네, 미국 저작권법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법에서는 보통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공정이용인지 아닌지를 따진다고 하잖아요. 1. 사용의 목적과 성격. 이게 상업적인지 아니면 교육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변형적인지. 그렇죠. 그리고 저작물의 성격. 이게 창작물인지 사실 정보인지 같은 거요. 3. 또 사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전체를 다 썼는지, 일부만 썼는지, 핵심 부분을 썼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들 하죠. 4. 그 사용이 원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즉 원작자의 돈벌이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는 거죠. 바로 이 네 번째, 시장 효과 때문에 작가들이 소송을 걸고 또 메타 사건에서 판사가 시장 희석 효과를 언급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특히 네 번째, 시장 효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AI 기업들은 이 공정이용 네 가지 요소를 근거로 뭐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오픈 AI 같은 곳들은요? 첫째, AI 학습은 원본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해서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패턴을 배우고 통계를 추출해서 완전히 새로운 AI 모델을 만드는 거다. 이건 변형적 목적을 갖는 사용이라는 거죠. 사용 목적에서 변형성을 강조하는 거네요. 그렇죠. 둘째, 효과적인 AI를 만들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고 그러려면 저작물 전체를 복사해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용된 양이 많더라도 목적상 정당하다는 논리죠. 네. 셋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자체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원본 체계나 기사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는 주장이죠.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AI 기업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박도 아주 거셉니다. 어떤 비판들이 주로 나오나요? 가장 큰 비판은 이거죠. 아니 결국 상업적인 목적으로 AI 개발하고 서비스하면서 돈 벌 거면서 왜 공정이용 뒤에 숨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사용 목적의 상업성을 지적하는 거죠. 아, 비용리적인 교육이나 연구 목적이면 몰라도 이걸로 돈을 버는데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이군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사람이 책 읽고 공부하는 거랑 기계가 데이터를 그냥 대량으로 복제해서 처리하는 걸 어떻게 똑같이 보냐는 거죠. 이건 공정 이용의 성격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학습 과정과 기계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근본적인 비판은 이거예요. 결국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남의 창작물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 아니냐는 거죠. 네. 돈은 AI 기업이 버는데 그 재료를 제공한 원작자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네요. 그렇죠.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가려진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치열한 논쟁이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가요? 네, 맞아요. 특히 유럽 쪽 움직임이 주목할 만한데요. 프랑스에서는 출판계가 이미 메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군요. 네, 이들은 특히 EU에서 제정된 인공지능법, AI 액트라고 하죠. 이걸 근거로 들고 있어요. AI 개발할 때 저작권을 존중해야 하고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AI 규제에 있어서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네요. 영국이나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영국 같은 경우는 좀 흥미로운 시도가 있었어요. 상업적인 목적의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즉 TDM에 대해서 저작권 예외를 좀 폭넓게 인정해 주려고 했었거든요.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의도였죠. 오, 그랬군요. 결과는 어땠나요? 근데 창작자들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결국 그 계획을 철회했어요.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더 컸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한국은요? 우리는 TDM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나요? 아쉽게도 아직 한국은 이 TDM 관련해서 명확한 면책 규정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슷한 소송이 발생한다면 개별 사안마다 법원이 일일이 이게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네요. AI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창작자 입장에서도 좀 답답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죠. 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최근 미국에서 나온 메타나 엔트로픽 관련 판결들은 결과적으로는 AI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나왔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절차적인 이유거나 혹은 아주 제한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나 공정 이용의 명확한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주지 못한 상태고요. 맞습니다. AI 기업들은 계속해서 공정 이용을 주장하고 있고 창작자들은 시장 침해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불법 복제 데이터를 사용한 문제까지 계속 불거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논쟁은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법적, 정책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법률 전문가나 기술 기업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게 결국 여러분이 매일 소비하는 컨텐츠, 또 얻는 정보의 출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창작 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AI가 만들어내는 정보,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또 우리 사회의 창작자들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기술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아까 메타 소송 판사가 언급했던 것처럼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AI 기업들이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표준, 어떤 기본값이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이게 AI 기술의 발전 속도나 방향 자체를 바꿔놓을까요? 비용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히려 더 혁신적인 방법을 찾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 저작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소위 깨끗한 데이터로만 학습시킨 AI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AI와는 뭔가 다른 종류의 결과물을 만들어낼까요? 편향성 같은 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창의성이 제한될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입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이런 고민들이 결국 더 나은 기술과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